예. 엄중하죠. 엄중한 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이 모든 나라가 이제 이 재정을 투입하고 양적 완화를 하면서 어느 정도 투입하면 어느 정도 선에서 막아낼 수 있다라는 예측이 좀 가능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그런 예측은 대체로 맞아떨어졌죠.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는 언제 끝날지 예측이 불가능하고 뭐 백신이 개발돼도 그게 기대하는 백신인지 또 변종이 어떻게 나타날지, 그래서 이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경제의 그 영향이 언제 어떻게 가늠될지를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인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측 가능성 자체를 예측할 수가 없어가지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훨씬 심각한 그런 상황이죠. 저 제로금리에 50pp밖에 여력이 없는 상태인데 경기가 더 나빠졌을 때 쓸 수 있는 금리 인하 카드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생각하는 금리 정책 방향은 어때야 된다 보십니까? 금리 정책은 그건 한국은행의 그 독자적 권한이고 또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당의 상임위원장이 얘기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아니죠. 네. 이제 다만 이 초저금리 상황에서 그 금리 정책의 여력이 없다라는 그 말씀은 맞죠. 맞는데 그런 거는 봐야 돼요. 이 금리는 외국 자금하고 또 연결돼 있어서 미국의 금리 수준 특히 이게 봐가면서 그 판단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기획재정위원장이 금리 정책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언급을 하는 것은 뭐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이 조기에 종식되거나 그렇게 예측하기는 어렵죠. 금년보다 내년이 더 어렵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장기화되면은 생산, 소비, 또 유통 이런 부분들의 회복이 어느 정도까지 될지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는 뭐 K-방역해서 봉쇄 없이, 그러니까 생산의 중단이나 이동의 중단 또는 소비의 중단 없이 방역을 해냈고 지금은 관리 수준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제활동의 중단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경제활동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경제성장의 그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양호하죠. 그래서 OECD 발표 어제 그제 나온 거 보면은 네, 한국이 그런 거로 인해서 그 마이너스 성장이지만 그래도 1위, 전 세계 1위일 거다라고 이제 예측하는 전망치를 냈는데 그거를 자랑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거는 그 국가 경제의 큰 그 어려움입니다. 그 전에 뭐 3%, 4%, 5% 성장할 때에는 1% 성장에 3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걸로 그렇게들 추산하고 그랬죠. 그럼 3% 성장하면은 9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 성장에 따라서 양이 팽창하니까요. 그럼 이제 그에 새로 대학 졸업하고 뭐 등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사회 진출하는 그 새로운 그 사회 진출에서 일자리를 잡아야 할 인력이 한 60만 명 이렇게 돼서 그 사람들이 일자리가 들어오고 그리고 또 이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노동이 정년이 연장되고 이런 걸 흡수해냈는데 이게 마이너스 1%로 성장한다 그러면 30만 개가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신규로 직장에 진입해야 하는 사회초년병들은 산술적으로 치면은 직장을 못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게 1953년 전쟁 이후 2번인가 있었죠. 2차 오일 쇼크 때 오고 그리고 뭐 IMF 때 오고 그리고 그 리먼 브로스 사태 때 한 번 있었나? 그래, 이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거는 아주 지독한 그 고통입니다.
그래서 내년은 특히 이 금년 여파가 이제 내년까지 가는 경제의 상황을 상정해야 되잖아요. 이 어려울 때 정부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는 거죠. 그렇고 이게 재정 정책하고 통화 정책으로 경기를 방어하는 건데, 통화 정책은 대표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준금리가 0.5여서 이 금리 정책으로 경기를 받칠 수 있는 여력은 상당히 제한적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경기를 받쳐야 되는데, 금년에 벌써 이제 3차 추경했고, 또 부채 비율, 국가 부채 비율이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서 건전성에 대한 우려들도 많이 하고 계시죠. 근데 여하튼 재정은 그 지속 가능한 재정을 해야 되고, 이 정부가 제대로 재정 정책으로 그 방어를 못하면 많은 실업자, 그리고 그 생산 활동을 멈추게 되는 기업들이 발생을 해서 사실은 가난한 경제, 어려운 경제가 돼버리죠. 이제 그거를 후손한테 물려주는 것보다는 현재 이제 재정을 더 동원해서 기업이 좀 더 살아남게 하고, 또 실업이 좀 덜 되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야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또 국채 발행이 꽤 되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 필요한 데만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출 구조 조정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기존에 관행적으로 나가던 지출 항목들을 짜서 절약해서 이 경기 대응하는 예산으로 더 써야 되지 않냐. 그럼 지출 구조 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 모든 사람이 지출 구조 조정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똑부러지게 나오는 방법은 아무리 뒤져봐도 없죠. 쓸만한데 항목이 정해져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잘 또 예산은 축소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부처들이. 자기네 것 깎아내야 되는데. 그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런 방법을 해요. 이 부처별 총액에서 컨트롤하는 거죠. 삭감률을 정해서 그만큼 부처가 자체 토론을 통해서 자체 세출 항목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거죠. 우선 그렇게 하면 좀 목돈을 좀 만들 수 있죠. 구조조정해가지고. 그거를 일일이 국회가 세목별로 또는 내역사업별로 소위 예산심사를 철저히 해서 삭감한다고 하는데, 사업의 가지수가 워낙 많고, 또 그렇게 해서 이 효율적인 삭감까지 가려면은 이 예결산 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설화해서 예결특위위원들은 그것만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안이 9월 2일 날 정부에서부터 제출되면 그때서부터 12월 2일까지 그것만 들여다보고 세출 구조조정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사이에 또 국정감사도 하고 하고, 예산심의는 또 자기 본상 임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띄엄띄엄 하고, 그래서 그것도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해요. 예결이 간사를 한 2번 했는데, 진짜 예결산 특별위원회는 예결산 위원회로 해서 상설 상임위가 돼야 되고, 거기서 전문성 있는 의원님들이 낙선하지 않는다면은 4년, 8년, 12년 이렇게 해가지고 좀 빠꼬미, 예산심사에 빠꼬미 의원들이 딱 국회에 진치고 있어야죠. 그래야 그 지출구조조정에 대한 그 예산 삭감과 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재조정하는 그런 예산심의권이 제대로 좀 발휘될 수가 있죠. 두 가지가 좀 다를 것 같아요. IMF 때는 이제 강요된 그 구조조정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은행 금리를 인위적으로 24% 그렇죠. 이렇게까지 올려서 고율의 이자를 내게 해서 부채가 많은 기업은 그냥 그로 인해서 도산하게 만들고, 그 도산이 실직으로 대량 실업으로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조조정, 말이 구조조정이지 사실은
대량 실업이 구조조정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이번은 좀 다른 게 그 외부로부터의 강압에 의해서 그 경기 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대처하기 나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그 이 기업의 부채 비율도 상당히 그때보다는 낮아요. 그 뭐 과잉 투자에 의한 부채가 IMF 때는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뭐 웬만한 대기업들은 뭐 빚도 없는 그런 상태죠. 예. 그리고 이제 초저금리여가지고 중소기업들도 여하튼 회복될 때까지 버틸 그런 여력들도 있어요.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원금 이자를 이제 유예해서 그 기간을 좀 벌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례로는 그 기간산업안정기금 같은 경우 그 뭐 40조 원을 조성해서 그 하는 그 자금에 그 자금을 쓰는 기업에 대한 조건이 고용을 90%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그 경기 대응에 대해서는 우선 고용 안정을 첫 번째로 놓고 있고 똑같이 기업의 존속을 같이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IMF 때는 기업 존속 중심으로 그 대응을 했다면은 그 위기에 대응을 했다면 이번에는 고용 유지와 기업 존속을 같이 놓고 정부가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그 IMF 때하고는 좀 다를 거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상당히 좀 안심이 되네요. 이게. 근데 그런 이야기를 별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죠. 그러면은 어느 시점에서 그전 매출을 회복할 수 있는가? 네. 특히 이제 수출에서. 그래서 이게 우리의 수출 대상국인 시장인 중국, 미국, 뭐 유럽, 뭐 일본 이런 데들이 뭐 중국은 뭐 코로나는 상당히 안정된 상태인데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들, 일본 이런 데들이 빨리 코로나 위기를 극복을 해서 그 밸류 체인에 맞는 분업 체계 그리고 또 우리 수출 시장으로서 소비를 해 주셔야죠. 그래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을 기원합니다. 지금 증권거래세가 이제 0.25%죠. 그 이제 거래하는 데 따른 거래세로 다 내는데 이게 좀 그 전에 이제 증권거래세를 이제 매길 때는 그 좀 돈 있는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고 그랬죠. 그래서 세원 확보하는 측면에서 증권거래세를 해서 거래하는 데 따라서 세금을 매기고 그리고 1990년대 초반에 우루과이 라운드를 협상을 하면서 이제 농가 농민이 이제 피해를 입는 거에 대해서 농특세를 만들고 그럴 때 세금에 거치는데 우선 부과되는 방식으로 농특세가 이제 들어간 거죠. 근데 그 정직하게 얘기하면 증권거래세는 차익이 실현된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방식으로 그렇게 개편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는 곳에 이제 과세를 하는 식으로 돼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 0.1에 해당하는 농특세는 어떻게 할 거냐. 증권거래세가 연간 한 6조 정도 이렇게 거칩니다. 뭐 많을 때는 8조 정도 거치고 상당히 큰 재원이긴 하죠. 근데 농특세를 또 확보를 해야 농촌 농민 농업을 또 이렇게 지원하고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정착이 되면은 그거는 이제 일반 회계의 일반 재원으로 잡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세로 해서 그렇게 잡힙니다. 거기에서 농특세라는 이제 특별회계를 빼내는 방식으로는 그 논리상 안 맞고 그 일반회계 일반 재원에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전출시켜주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농특세의 감당 부분도 그 기존에 있던 데에서 부담을 하긴 하는데 양도 차익에서 그 안에서 함으로써 사실 이 거래를 하는데
손실을 본 사람도 세금을 내는 그런 방식에서는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그 손실을 본 분들은 거래세도 안 내고 농특세도 안 내게 되죠. 그럼 훨씬 주식시장에 그 세제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번에 이제 정부가 발표를 한 게 연간 양도 차익이 5천만 원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주식 투자하는 인구가 한 600만 명 정도 돼요. 근데 연간 5천만 원 정도의 그 양도 차익을 내는 성공한 투자자는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2%. 그래서 처음에 정부가 그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때에는 그 과세 대상 금액을 차익이 난, 이익이 난 금액의 과세 기준을 2천만 원으로 애초에 잡았었죠. 그 2천만 원 이하로 벌은 사람은 면세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거래세도 없고 농축세도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5% 정도가 해당이 돼요. 근데 이제 그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그 투자자의 부담을 더 좀 덜어드린다는 그런 판단에서 그 공제 기준을, 과세 기준을 5천만 원으로 늘린 거죠. 그렇게 했더니 대상자가 투자자의 5%에서 2%로 이제 줄어든 겁니다. 장차는 이게 이제 정착되면서 5천만 원에서 뭐 4천만 원 뭐 이렇게 좀 하향 조정해서 세원을 좀 넓힐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